쇼! 안녕하세요. 75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체크해보겠습니다. 한파특보 전국 영하권 강추위 서울은 11도 영하 11도까지 떨어졌다 그러죠. 양구 강원도 양구 군영버스 추락 강원도 양구에서 군영버스가 절벽에 추락했고요. 22명 중경상 안전벨트를 맸는지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자, 세 번째 최경환 이우연 방탄보험왕 사라졌죠. 오늘 영장실질 심사 운명의 날 결과 한파특보가 내리고 있는데 과연 교도소는 얼마나 더 추울까 궁금합니다. 자, 이 중에 봉도사가 고른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 양구 군영버스 추락. 군대 저희 아들도 내일 군대 갑니다. 군대에서 아이들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 좀 건강하게 군인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좀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첫 곡 정봉주의 정치쇼 1부 뉴스 브리핑 들어가겠습니다. 청취자분들 함께 하시죠.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앱 다운받으시면요. 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4125님 봉도사님 어제는 운전만 하느라 사면되신 건 늦게라도 축하드립니다. 감기 아직이시군요. 빨리 완쾌되세요. 어제 하루 도착하자마자 잠도 안 자고 딜이 달렸더니 감기가 다 떨어진 것 같아요. 김현경님 슈퍼마리오 정상근 기자님 안녕하세요. 자,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예. 제 감기 걸린 목소리가 안쓰럽다 그러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요. 네. 섹시하다는 사람들은 많아요. 어디요? 그냥 저한테 네. 문자가 그렇게 안 와요. 그렇게 안 온다고요? 네. 그렇게 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군요. 자, 무슨 뉴스 가져왔어요? 또 충격적인 뉴스들을 많이 가져오셨는데? 네, 그 다스 실소유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어제 보도가 여기저기서 됐는데요. 예. 그거 좀 정리를 해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네, 일단 JTBC 보도를 보면은요, 그 2010년 2월에 그 다스의 최대 주주였던 그 MB의 처남. 네, 김재정 씨가 사망했을 당시에 예. 네, 김재정 씨의 부인 권영미 씨가 네네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낸 적이 있었어요. 예. 자기가 가지고 그래갖고 있는 지금 자산공사가 어딘가가 지금 갖고 있죠. 이 자산 그 주식을. 네, 이 주식이 20% 네. 가까운 것을 그 어디서 갖고 있죠? 그거를 지금 사겠다고 안원구청장이 플랜 다스에 계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그 중에 3% 산다고? 네. 예. 그래서 이 자기가 그때 김재정 씨가 최대 주주였잖아요. 예. 그 최대 주주였는데 뭐 그거 외에 자기 재산들이 많았으니까 뭐 상속세를 내려면은 뭐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아니면 부동산을 처분을 하는 게 더 나은데 예. 아니면은 그 차라리 담보대출을 받아서 예. 그 돈으로 상속세를 내고 갚는 게 더 빠르죠. 왜냐하면 다스는 조 단위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여서 예. 이게 배당금을 받으면 꽤 되거든요. 단기 순이익도 엄청난 회사고요. 네. 네. 그런데 그런 거를 다 놔두고 주식을 처분한 게 좀 이상하다. 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또 박영선 의원이 이 과정에서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의혹도 국정감사 때 제기했었죠. 네, 그렇게 제기를 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어쨌건 이 돈 잘 버는 회사의 최대 주주를 포기를 하면서 예. 네, 비상장 주식이라서 또 손해를 감수를 하면서 주식을 파는 게 좀 의아하다. 좀 이런 비판들, 의혹들이 좀 많았는데요. 예. 또 여기에 또 다스 주식 일부는 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세웠던 청계재단으로 예. 네, 들어갔었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정말 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김재정 씨가 맞나 좀 이런 의혹들이 좀 있었는데 예. 이와 관련돼서 JTBC가 그 다스 내부 문건을 입수를 해서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문건은 5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예. 다스에서 만든 그 상속세 납부 방안 문건이에요. 예. 이것부터가 좀 이상한데 뭐 아무리 최대 주주였다고 해도 그 상속세를 내는 거를 문건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회사가 가지고 있다는 게 좀 이상하고요. 김재정 씨가 실소유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예. 또 이 문건 근데 우리가 실소유자 누군지 다 아는데 그걸 계속 얘기해야 돼요? 뭐 본인은 부인을 하시니까요. 네. 부인을 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뭐 이거를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의 부인이 실소유자라는 거예요? 뭐예요? 본인이 부인한다는 게. 그 부인이 또 그 부인으로 해석이. 예. 네. 그래서 상속세 납부 방안을 회사가 갖고 있다. 또. 네, 이 문건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 문건은 김재정 씨가 사망한 2010년 2월 7일 이후에 만들어졌고요.
김 씨의 추정 재산이 뭐 1,030억이라는 사실과 함께 그 해당 상속세 납부에 대한 개괄적인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어쨌건 대주주가 죽었으니까 뭐 이후에 뭐 주식이 어떻게 될지는 뭐 회사의 관심사긴 한데 이거는 상속세를 어떻게 낼지에 대한 문건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의아한 건데요. 그렇죠. 더 의아한 것은 그 내용입니다. 뭐 이 문건에는 뭐 여러 가지 상속세 납부 시나리오가 함께 들어가 있는데 JTBC 보도에 따르면 그 이 문건에 나온 시나리오가 그 상속인인 권영미 씨가 내야 할 돈을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권영미 씨가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상속세를 좀 적게 낼 수 있을까 아니면 좀 뭐랄까 하여튼 좀 좋은 방법으로 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게 아니라 다스로부터 유출될 돈을 걱정하는 방식으로 이게 짜여져 있다고 해요. 그 정확한 내용을 JTBC가 공개를 하진 않았었는데 뭐 이거를 보면서 뭐 상속세 납부 방안이 권영미 씨를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예. 더욱이 이 문건을 JTBC에 제보를 한 제보자는 이 문건이 청와대에서 내려왔다라는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라면 이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 그렇죠. 2010년이면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인데. 네. 그래서 좀 이 부분을 둘러싸고 이것도 좀 명확하게 해소를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YTN 단독도 있는데요. 예. 그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서 그 횡령 혐의를 받는 말단 여직원 있잖아요. 그 120억을 혼자 횡령했는데 네, 아직도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 네, 그분이 그 여직원분이 그 사장에게 직접 결제를 받아왔다는 진술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원래대로라면 이 여직원분은 그 직속 상관인 최동영 전 다스 그 팀장을 경리팀장을 거쳐야 하는데 유독 현금 출납과 관련된 결제를 맡을 때는 사장에게 직보를 해왔다라는 증언이 나왔다고 해요. 예. 이때 당시 사장과 전무가 김성우, 권승호라는 사람인데 둘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고요. 한마디로 이제 혼자 120억 원이나 횡령을 했다는 사람이 네, 현금 관련 결제를 지속적으로 MB 측근인 사장에게 올려왔다라는 증언입니다. 예. 그리고 MBN 단독도 소소하게 남아 있는데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다스 본사가 있는 경주를 방문할 때면 골프장이나 항공권을 예약을 했는데 이거를 모두 다스의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런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약도 그 다스 직원들이 담당을 했다고 하고요. 예. 네, MB가 경주에 내려올 때면 이 다스의 직원들이 네, 휴일도 반납을 하고 출근을 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실소유자가 아니면 그럴 수가 있나요? 이 세 개 전부 다 네, 실소유주가 아니면 그럴 수가 없는 좀 그런 상황이죠. 전부 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데. 근데 왜 자기 게 아니라고 그 계속 얘기를 하죠? 그 자기 거라고 얘기를 하면 네? 돈이 싫은가요? 뭐 돈이 싫다기보다는 뭐 그 뭐랄까 하여튼 자기 거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법적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요?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자기 거라고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법적 책임을 안 지나요? 어차피 질 건데. 뭐 하루라도 좀 더 쿨하고 깔끔하게 자백을 하고 그냥 쑥 가면 되잖아요. 날도 추운데.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게 한 언제까지 사람이라고 부인을 할지. 비겁하게 얘기하지 말고 좀 얘기하세요. 누구의 한 사람이? 지금까지 계속 MB라고 얘기를 했는데. MB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셨군요. 그렇습니다. MB가 누구라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자, 다음 뉴스. 네, 박근혜 정부 당시 국방부가 그 UAE에 파견된 아크 부대를 철수하는 계획을 작성했다라고 합니다. 야, 이것도 UAE 관련해 갖고 임종석 실장 갔다 온 거를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공격하다가 이틀 전인가요? 한겨레 신문에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네. 이걸 다 공개하면 자유한국당 감당할 수 있겠냐? 청와대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청와대 관계자라 그러죠? 네, 그렇죠. 청와대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익명으로. 네, 뭐 말씀하셨듯이 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 방문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계속 날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날을 세우는데 날이 좀 무뎌졌죠. 아니 칼날이 이제 자기 쪽으로 서 있는 좀 그런 상황일 수도 아주 있겠는데. 귀여워 죽겠어요. 그래요. 칼을 자기 앞으로 대고 있는. 좀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제가 이거 취재하려고 이제 청와대 관계자들 쭉 이제 다 후배들이 들어가 있고 그래갖고 연락을 해보면 네. 잘 몰라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얘기를 하더라고. 이 정부에서 잘못하고 갔다 온 건 분명히 아니다. 분명히 아니다.
네, 이전에 그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은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UAE에 원전을 수출할 때 이면 계약을 했다라는 예. 그런 의혹 보도가 제기되지 않았었습니까? 이면 계약을 했는데 이제 그 군사적 동맹 관계 네. 아주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게끔 그렇죠. 되는. 이 군사적 동맹 관계는 뭐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는데 예. 뭐 그렇지도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네, 이명박 정부에서 예. 그렇게 체결을 해왔고 그거를 또 박근혜 정부에서 뭐 조사를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조사라고 뭐 계약을 좀 원점으로 돌리려고 하다가 유해와 관계가 틀어졌다. 그래서 네. 그거를 또 정리하러 갔다. 어쨌든 전임 정부에서 저질러 놓은 문제들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게 다. 뭐 이 부분 지금까지 제기됐던 의혹들 같은 경우에는 예. 네 아직까지는 네, 전부 다그 이전 정부의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습을 하러 갔던 뭐 그런 정황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이번에 제기됐던 의혹도 그렇습니다. SBS 단독 보도인데요. 이번에도 네, 그 SBS에 따르면 그 촛불 집회가 한창이던 그 지난 2016년 말에 그 합동참모본부가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된 그 아크 부대 철수안을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150명 파견되어 있죠 현재. 네네. 예. 그리고 2016년에는 그 이란의 핵제재가 풀린 상황이어서 그 이란 시장 진출을 위해서 공을 들였는데 이 UAE랑 이란이 앙숙이어서 그 아크 부대의 존재가 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판단을 네, 국방부 쪽에서 내렸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장기간 파병을 유지하는 게 뭐 정권 교체 이후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고 이렇게 군 관계자가 설명을 했답니다. 뭐 이건 뭐 그럴 수 있는 건데, 근데 이 계획을 UAE가 파악을 하고 상당히 기분 나빠했다라는 것이 이제 SBS 측 설명입니다. 예. 또 이와 관련해서 한국일보 단독 보도도 있는데요. 그 군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에 예. 그 아크 부대를 2018년까지 철수하겠다 이런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파병을 계속적으로 이제 옹호를 해왔던 군이 이제 정권 기조에 맞춰서 이제 180도 다른 보고를 했다는 건데 예. 한국일보는 이 계획으로 인하여 그 양국 간의 관계가 악화됐고 그래서 임종석 실장이 UAE로 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뭐 부분과 어느 정도 좀 맥이 닿아 있는데, 근데 SBS 보도랑 종합을 하면 사실상 이 계획 자체가 박근혜 정부 때 세워졌다라고 예.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니에요. 무슨 문제이든 건지 간에. 그리고 그게 국익과 관련돼서 노출시키기 좀 어려운 문제예요. 네, 노출시키기 아무래도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네, 뭐 그렇지 않으면 굳이 청와대가 이거를 숨길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이 좀 그렇죠. 어쨌든 들더라고요. 청와대는 지금 숨기고 있었죠. 네, 계속 어느 정도 이게 좀 노출이 되면 안 되는 사안이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떤 일일지 뭐 청와대가 또 마침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감당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예.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청와대 실무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실무 관계자들은 답답하겠죠. 네, 다 공개해서 전임 정부의 문제를 공개하고 싶지만 네. 또 국익과 관련돼 있는 또 거고. 외교와 관련된 외교와 부분이니까 또 관련된 굉장히 부분이고. 민감하죠. 네, 외교 관련된 그 문서를 공개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남북 정상회담 네. 남재준 국정원장이 그 김무성 공개해버렸잖아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간 김무성 의원이 예. 그대로 읽었죠 그거를. 아니 그건 찌라시 보고 읽었다니까. 아, 네. 찌라시 보고 있다고 했었나요? 김무성 의원의 찌라시는 정확하기도 하라. 아, 네, 그렇죠. 네. 정부 북한의 평창 관련 대화 제의를 했다? 네, 뭐 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 제의를 했고 우리 정부도 곧바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어제 그 오는 9일에 그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자라고 제안을 했다는 건데요. 시기와 장소, 형식 등에 구애받지 않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1차적으로는 그 평창 동계올림픽 문제에 집중을 하겠지만 뭐 이를 계기로 그 남북 대화를 재개 복원하고 뭐 나아가서 이산가족 상봉, 그 다음에 군사당국 간 채널을 복원하는 등 뭐 시급한 현안도 포괄적으로 논의하겠다 이런 예.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좋은 소식이네요. 네,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이번 제안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를 해서 네,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예. 무엇보다 9일이면 사실 좀 빠듯한 시간이잖아요. 이게 예. 일주일밖에 안 남은 건데 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는 청와대 측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제안을 한 만큼 뭐 답변에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 네, 그리고 또 오늘 아침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은 네, 아직 뭐 북한에서는 판문점을 통한 연락에 뭐 응답을 하지는 않고 있다는데 뭐 조만간 또 응답이 오지 않을까 예. 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일각에서는 뭐 이게 북한의 화전양면 전술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던데. 화전양면 전술이라고 해도 응할 건 응해야죠. 그럼요. 그렇다고 해서 대화를 걷어찰 필요는 없는 거고 또 이제 뭐 그 통남복미라고 해서 이제 예. 미국을
뭐 배제해서 한미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뭐 정부에서는 미국과의 조율을 거쳤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한미 동맹이 굳건하게 있기 때문에 미국과 조율을 거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를 너무 그렇게 아마추어 정부로 보지 마세요. 예. 정부가 없는 나라에 서도 우리가 10년을 살았는데. 9년이죠. 9년이에요. 네. 9년 살았군요. 예. 자, 군용버 수출학 7명 중상. 예, 그 2일 오후 5시경에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에 그 한 지방도로에서 육군 21사단 신병교육대 소속 부대원 22명이 타고 있던 버스가 5m 아래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예. 네, 이들 중 20명이 신병이었는데요. 그 아하. 사단 의무대에서 진료를 받고 부대로 복귀를 하던 도중 사고를 당했다고 하고요. 예. 네, 경찰에 따르면 버스는 이 도고 터널을 나와서 이제 내리막길을 가던 도중에 좌우로 크게 휘청이다가 쓰러졌다라고 합니다. 또 운전병이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소리를 쳤다고 하는데 아직 그게 브레이크 때문인지 아니면 빙판길이 있었는지 그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예. 네, 이 사고로 7명이 중상을 입고 15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그 중상을 당한 분들은 호흡과 맥박에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생명이 위독한 상황은 다행히 아니라고 아유, 다행이네요. 네, 합니다. 근데 이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이 버스 바퀴축이 떨어져 나가고 완전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게 찌그러져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래도 천만 다행이네요. 네, 그래도 이제 사망 사고가 없는 게 예. 정말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레드카페 77일님 우리 아들 운전병인데 눈 많이 오는 경기도 연천에 있는데 걱정이네요. 장병들 보면 다 내 새끼 같아 눈물 나요. 저희 아들은 내일 군대 갑니다. 네. 제 아들은. 군대를 보낸 짝짝짝. 부모님들의 좀 심정은 좀 하루하루 그래서 뭐 군대 노심초사할 사고 수밖에 없죠. 의문사나 군대 사고 이런 게 없는 나라가 만들어야지 그게 선진국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정상근 기자님. 자, 오늘 상근하지 마시고 돌아가시고요. 네, 인사하시고요. 퇴근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2부 3별 시대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3변 시대. 자, 고구려를 대표하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백성원 변호사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라 김태현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청취자 여러분. 어허. 왜요? 그리고 공손했어요. 박지훈 변호사는 원래 오늘 안 나오셔서요. 방청객 한 분 모셨습니다. 아니다, 오늘부터 패널이 바뀌었습니다.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돌 맞아요 여기가 지금. 여기서 지금 인기 제일 많은 변호사 박지훈 박지훈 변호사. 변호사요. 제가 무료로 어, 출연을 지금 하겠습니다. 인물도 무료로. 인물도 좋고. 인물도 좋고 좋은데요? 인물은 박지훈 변호사보다 아니죠. 왜 박지훈 변호사 왜 싫어하냐면 네. 박지훈 변호사 끼어들 때 소리를 질러 깜짝깜짝 놀라. TOP 저격수잖아요. TOP 저격수. TOP 저격수. 뭡니까? 이런 거 하잖아요. 자, 박지훈 변호사, 성대변호사, 김남국 변호사 인사하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일단 박지훈 변호사 성대모사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형님,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 야, 세상에서 제일 안 비슷해. 아, 경상도에 고향이? 네, 경상도입니다. 아, 원래? 원래 고향입니다. 오, 네, 광주 출신입니다. 무슨 말이야? 별로 재미없다. 박 변호사 성대모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예. 해볼까요? 응? 박 변호사 옛날 버전 해볼까요? 예. 박근혜 대통령 불쌍하지 않습니까? 도와줘야지. 이게 박지훈 변호사의 한 불과 3, 4년 전의 발언이라는 거. 여자 혼자 왜 불쌍합니까? 가족도 없고 도와줘야지요. 야당 왜 그러는 건데요? 이게 박지훈 변호사의 3년 전의 기순전, 발언이라는 거. 기순전 버전. 제가 기순전 꼭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증언입니다. 예. 맞죠 이거? 네, 맞습니다. 아니, 어제 제가 다른 팟캐스트 이제 녹화를 하는데 저하고 같이 하는 변호사가 최강욱 변호사예요. 네, 네, 네. 근데 최강욱 변호사 앞에 가면 박지훈 변호사는 그 오줌 지리는 군번이야 서로. 네. 그럴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군의 상관으로 모셨던 그렇죠. 분이 군법무관. 그리고 군 법무관 시절에 최강욱 변호사가 우리나라 군 역사상 최초로 별 4개를 날려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두 네. 번째 난리로 들어간 게 누구였었냐면 남재준 참모총장이었어요. 네. 그 이제 그걸 못 잡고 당시 참여정부 그 386 세력에 의해서 밀려났다라고 하는 게 최강욱 변호사의 주장인데 어쨌든 최강욱 변호사 앞에 하면 눈도 못 떠요. 못 뜨죠. 예,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어. 누구십니까? 그리고 근데 어제 최강욱 변호사가 생전 내일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데 그거 뭐 변호사 3명 나오는데 변호사 2명이 경기고 동기동창이라면서요? 그러는 거여서 그렇죠. 그래 그렇죠. 또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글쎄 요즘 얘기가 좀 들리던데 그래서 당신 귀에까지 들어간 거 보면 많이 유명해졌나 본데 그러니까 그런가 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영광입니다. 네, 영광이에요. 고맙습니다. 네, 영광이에요. 예, 거기 가까이 하지 마세요. 위험한 사람. 자, 청취자 여러분 함께해 주시고요.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경식님 잘생긴 김남국 변호사님 나오셨네요. 박지훈 변호사님도 좋지만 김남국 변호사님 완전 제 스타래요. 격하게 환영합니다. 아, 프로메스 노 땡큐. 여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아, 남자예요. 예. 저 아직 미혼입니다. 예. 자, 남성분인 이현희님, 김남국 변호사님 나왔네요. 크크 반가워요. 김남국 변호사님 원래 이게 영상 메시지 전문가예요. 영상 메시지 보내라면 아무 데나 보내요. 그냥. 자, MB에게 영상 메시지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추석 선물이 곧 가니까 설 선물. 추석이 아니라 설 선물입니다. 설 선물. 예. 설 선물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하십시오, MB. 어우, 감옥 가고 싶나 진짜. 네? 표정이. 아니요. 아, 자, 얼굴 굳었잖아요. 첫 번째 네. MB의 2018년은 아 이거 네. 어려운 얘기예요. 고난의 시작이죠. 음. 사실 지금 다스 대표이사와 예. 성명불상이 중요해요. 성명. 다스는 도대체 누구 겁니까의 그 누구 성명불상의 실소유주를 이제 횡령 조세 포탈 혐의로 이제 검찰 고발을 했고 예. 동부지검에 이제 특별팀이 생겼죠. 예. 그래서 이제 문찬석입니다. 여기 문찬석. 예, 문찬석. 문천석이 아니라 문찬석 예. 이제 동부지검 차장이 이제 팀장이 됐는데 여기가 이제 금융범죄수사 전문가입니다. 24기죠. 네, 맞습니다. 사실 24기고요. 예. 그리고 뭐 중앙지검에서 이제 증권범죄 합동사 단장까지 해서 요 방면으로 가장 빠삭하신 예.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검사장 승진 유력. 영순이. 네, 그래서 팀도 중앙에 안 만들고 이분이 거기 있으니까 예. 이제 수사팀하고 가까워야 되잖아요. 예. 혼자 팀장 거기 있고 여기 또 중앙에 만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동부지검에 이제 팀이 차려졌죠. 그래서 이 수사가 급물살을 좀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아니 근데 이 문찬석 차장검사가 정말 이 기업 수사는 에이스라 그러던데. 아니 그러니까요. 전 좀 알아요. 얘기 좀 해보세요. 고등학교 선배예요. 몰랐죠 백변호. 몰랐죠. 경기고 출신이. 이때가 원래 저희 또 선배님들 많아요. 전 좀 아는데 예. 아주 잘하는 건 아니고 원래 그 나이가 되게 많아요 이분이. 아니 좀 늦게 됐더라고. 시험 늦게 돼서 예. 어떻게 보면 윤석열 중앙지검장이랑 좀 비슷한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시험이 늦게 돼서 나이 많은 상태에서 검찰들은 쉽지가 않거든요. 예. 왜냐면 예를 들면 그냥 말 까고 지내니까. 한동훈 3차장 이런 사람들은 대학교 4학년 때 시험 된 사람들이니까. 동갑이잖아요. 예. 예, 제 친구니까. 오, 예. 오. 그러니까 이제 나이 차이가 많잖아요. 나이 차이가. 경기고 아니요. 저 경기는 아닌데. 경기는 아닌데 거기는 현대고등학교 나왔는데 저랑 예. 대학 때부터 친구예요. 사석에서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네? 사석에서. 정봉주 전 의원이 저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거의 누가요? 27기 아니야 한동훈. 한동훈 예. 3차장은 27기죠. 일병 알파고. 그렇죠. 알파고. 천재소년. 예. 천재소년. 천도소년 알파고. 거기는 전 태권소년 부위 아니에요. 좀 어긋났는데 거기는 이 검찰 인사의 메인스트림에서 한 번도 밀려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보수 정권, 진보 정권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속되만 잘 나가요. 근데 그게 뭐 보수 정권은 보수 정권 줄 서고 진보 정권 진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실력이 뛰어나니까 뭐 전 정권에서 이랬어도 그냥 왜냐면 한동훈 3차장 같은 경우에는 MB 정부 때 청와대 있었어요. 권재진 민정수석 밑에서 민정비서관 했다고요. 아하.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잘 나갔고 예. 지금도 잘 나가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실력이 뛰어나니까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 한동훈 차장한테 예. 쟤는 알파고다. 알파고죠. 두 사람이 좀 가깝죠. 제가 알기로는 가까웠죠 예전에. 그러니까 뭐 하여튼 알파고인데 얘기가 엉갔났네요. 이 문찬석 이 동부 3차장이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아마 공안을 좀 했을 거예요.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무슨 수사를 했냐면 서부지검 있을 때 왜 그때 이름이 갑자기 안 나네. 법조 브로커 윤모식이 있어요. 예. 윤상 그게 더 좋아 윤모식이. 그때 이제 조사받았던 사람들이 DJ 때 마지막 비서실장 했던 한광호 비서실장도 그때 아마 불구속 기소가 됐을 거고 문찬석이 예. 당시에 이제 흉내 내지 말고 계속 부부장 얘기하세요, 있을 그냥. 때. 예. 그러다가 이제 증권 이제 범죄는 왜 그렇게 됐냐면 박 전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뭐
증권 범죄는 뭐 4대 악입니다. 뭐 이런 거 산에 있을 거예요. 뭐 피해자 많다고. 네. 그래서 이제 증권 범죄 합수단을 남부지검에 만들어요. 왜냐면 남부지검에 이제 증권거래소 있고 여의도가 여의도가 있으니까. 있으니까. 거기 이제 증권 범죄 합수단을 거기다 촥 만드는데 그건 이제 초대 단장이 문찬석 부장이죠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그러는 게 그 당시 아마 주가 조작해서 거기 날아간 사람도 되게 많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를 이 사람을 이 특별수사팀장으로 했다. 예. 이건 뭐 때문에 그러겠느냐. 왜냐면은 저 솔직히 다스 내용 정확히 모르는데 이 예전에 횡령과 모른 연관된 척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모름띠다. 그냥 부러워요. 다스가 내 거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좋은데다가 이번에 예를 들면 예. 플랜다스의 계획 한 개에 들어가요. 그럼 3% 안에 들어가게 되면 주식. 다스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스 제거 돼요? 그러면? 아니 일단 그 주총 소집 그을 요구할 수 있고 그리고 그래요? 차명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총 의사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의결권이? 그럼 그냥 3% 갖고 먹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그건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댓글 이런 거라고 하면 사실은 문찬석 차 팀장이 할 만한 수사는 아닌 거죠. 이게 이제 전공 분야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금 추적, 그 다음에 뭐 다스가 실수요자 밝힐 때 보면 무슨 뭐 상속세 누가 내줬니 뭐 그런 부분이 김남국 변호사 잘하는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이. 네,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언제 문찬석 말시키나 팀장이 이러고 딱 있어 지금. 적합한 사람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여의도 박근혜 정부 때 여의도에서 주가 조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를 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사실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주가 조작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주가 조작 그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주가 조작은 사실 예. 그 법의 테두리에서 이것을 법적 처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밑에 평검사들이 이거는 주가 조작이 아니다라고 한 사건들도 이 문찬석 이 팀장 수사팀장일 때 본인이 이거는 주가 조작이 맞다 그래가지고 파들어가 보면 진짜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단순하게 그냥 수사만 해가지고 잡아낸 게 아니라 촉도 있었다. 예, 촉도 있어가지고 실제 처벌까지 유죄까지 받아낸 그런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처벌만 끝난 게 아니라 사실 이 주가 조작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피해 회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이거를 다 뺏어내는 것들이 범죄자로부터 아하. 그런 것도 아주 그냥 진돗개처럼 콱콱 물어 뜯으면서 해냈다라고 해가지고 이 다스 사건 맡겨놓으면 정말 잘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그런데 네. 지금 이제 문제는 자 BBK 주가 조작은 이미 김경준이 네. 8년형을 받고 처벌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것은 이미 99년 2000년도에 발생된 사건이기 때문에 네. 공소시효 다 지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 조작을 파고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호영 특검이었던 네, 맞아요. 네. 120억 비자금의 조성. 네. 그럼 이게 만약 비자금 조성한 것이 밝혀진다고 한다면 다스의 실제 소유자와 네.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사실 그 당시에 뭐가 이게 많은 문제였냐면 청취자분들이 네. 정말 궁금해요. 그게 법은 또 어디에 걸리지? 사실 복잡한 문제 이게. 이 정치쇼 아니면 못 풀어내요 이거를. 그러니까 실제로 이 수사는 뭐 실소유주를 밝히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예. 근데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과거에 120억 다스에서 120억 비자금이 조성이 됐었는데 그게 정호영 특검의 그 당시의 수사로는 그냥 직원의 횡령이었다로 결론을 예. 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수사 내역도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라는 게 그리고 검찰에 알리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일단 주장인 거고요. 고발인 쪽의 주장인 거고. 예. 그러면 그게 특수 직무유기에 해당해요. 해야 될 걸 안 했으니까. 아니 검찰에 이런 논리는 또 있잖아요. 별건 수사는 안 한다 우린. 우리는 이게 그때 당시에 주가 조작의 책임이 MB에게 있는지 없는지 이걸 파악하러 들어갔지 당시에는 다스의 실소유자를 붙들여다본 게 그렇죠. 아니다. 그러니까 그 비자금이 만약에 예. MB에게 갔다면 그럼 실소유자랑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용처. 그럼 그 사용처. 120억이 실제로 누구한테 갔는지를 그때 밝혔어야 되는데 덮은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문제가 된 거고요. 특수 직무유기. 그래서 그 특수 직무유기를 수사를 하게 되면 120억 원의 네. 조성 과정도 문제지만 이게 어디에 쓰였냐라고 하는 그렇죠. 것도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 그럼. 직원이 가져갔는데 그 직원을 냅두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제가 알기로 그 횡령의 그 주체로 지목된 사람이 그 이후에도 다스에서 일을 했다는데 아니 자유로운 회사면 그럴 수 아, 있죠. 너무 그 정도면은 뭐 너무 자유로운. 너무 자유로운. 그러니까 120억을 안 쓰고 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 변제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놔뒀겠죠. 아니 차명 그것도 계좌를 변제했다는 가지고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는 그래서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 네, 일단 잠깐만요. 네. 그래서 그게 아마도 차명으로
이제 실소유주 그 성명불상의 실소유주에게 흘러갔을 것이다. 이제 그러니까 이 수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게 직무유기가 있었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차명 계좌까지 다 추적해서 어느 정도 확인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으로 알리지 않은 거라면 그러면 이제 그 당시 정황 특검은 처벌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공소시효가 2월 21일까지입니다. 예. 아직 남아 있어요. 이제 그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가지고 있다 돌려줬대요. 뭐 그래 저는 그러니까 제가도 궁금하더라고요. 저 솔직히 모른다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진짜 모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면 싶어 제가 하는 거예요. 설명을 드릴게요. 네, 처음에 이제 그만 그 정호영 특검이 특검 수사를 했을 때 밝혔던 내용은요. 80억을 이 다스의 협력업체 팀장한테 맡겨가지고 과장한테 맡겨가지고 이거를 금융상품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120억으로 불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그대로 이제 보관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 있는데요. 여직원이? 네, 그 여직원이. 근데 그 80억은 횡령을 해서 횡령을 했다라고 지금 그렇게 밝혔던 거예요. 그 협력업체에다가 맡겼다가 과장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걸 금융상 대단하신 분인 거죠. 80억을 투자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가상 가상화폐도 앞에도 없었을 없었을 텐데. 비트코인도 없는데. 와. 예. 그랬는데 이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그게 아니라 120억 원을 한 110억 원 정도를 횡령을 해가지고 예. 이자가 15억 원이 불어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누구 얘기예요? 이제 지금 다시 이제 검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발인들이 이야기를 한 내용이고요. 근데 그때 당시 그럼 허술하게 조사했다라고 하는 거죠? 허술하게 조사를 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국정조사에서 여러 차례 해가지고 드러난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그 110억 원을 횡령을 해가지고 사실 이것도 여직원이 횡령했다라고 의심되는 게 아니라 그냥 비자금을 조성해가지고 보관하고 있어가지고 플러스 이자가 15억이 늘어났는데 그게 120억 원 되잖아요. 그 중에 이제 5억 원을 이 여직원하고 협력업체 과장하고 둘이서 생활비하고 유흥비로 썼다라는 게 지금 새롭게 드러난 이게 사실이에요. 예.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이게 무슨 이상한 사건이야 이게. 묘하죠. 저는 사실은 한 달 전 한 2주 전까지만 지난주까지도 마찬가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예. 다스가 만약에 MB 거로 하자. 예를 들어 MB가 뭐 여러분 그들 거짓말이고 알지요 이거 이게 욕심 많이 거짓말. 내네. 욕심 많이 내. 아니, 선배보다 요즘에 이명박 대통령 목소리가 좀 죽었어요. 원래 그래가지고 예전 그 2008년 버전이잖아요. 거짓말이고 알지요 이거 이게 진짜 거짓말하고 하자 이거예요. 어? 나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MB가 다스가 MB 거라고 하면 예. 예를 가정 한 달 전 생각이죠. 뭐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가정 그럼 뭐가 달라지지? 내가 똑같은 생각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했죠 BBK 공소시효 다 끝났고 그날 백성을 변호사했던 특수직무유기 그거는 정호영 특검을 처벌하는 거지 MB를 처벌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스 그래 하자 MB 거라고 해. 왜? 뭐가 달라지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생각이 이제 바뀐 건 뭐냐면 조금 전에 나왔던 그 부분인 거죠. 이제 120억 그 횡령 부분. 그러니까 백 변호사는 아까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얘기인데 120억 횡령을 잡고 그 차용처를 찾아가면 실소유주가 나올 거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120억이 지금 사용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돈이. 그리고 유흥이랑 생활비를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0억 사용처 아무리 찾아가도 그걸 가지고서는 다스 실소유자 누군지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에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사는 처벌하게 하는 거 목적이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래서 야 처벌할 것도 없는데 뭘 수사를 해. 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 아니라는 설득력이 거죠. 있는, 설득력이 왜냐하면 있는 주장이야. 다스가 MB 거라고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MB 입장에서 보면 그 횡령 여직원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개 여직원이 120을 어떻게 횡령을 해요? 사장이랑 직거래 했다고 이제 뭐 중간 간부가 증언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실수요자가 만약에 MB라고 하게 되면 MB가 그 횡령의 공범이 돼버릴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120억 횡령이면 특가 횡령, 특경이에요. 특경은 120억 횡령이면 무기도 가능해요. 법정 형사. 10년 이상 무기죠. 그러면 공소시효 15년이라고요.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요. 그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MB한테는. 다스가 만약에 본인 거라고 하게 되면 순서가 그러니까 모든 수사를 할 때는 이게 만약에 팩트면 뭐를 처벌할 수 있지라는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120억 횡령이 없었으면 MB를 처벌할 목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검찰이부터 네이버도 아니고 궁금증 해결하는 기관 아니잖아요. 근데 120억 횡령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120억 횡령 그래 그 여직원 그때 횡령했다 하자. 정호영 특검이 그 MB를 그때 당시엔 꼬리곰탕 먹고 도와줬는데 네. 지금 MB에 늪이 돼버렸네.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정도 거액의 횡령이 있으려면 실소유자라가 공범이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남아있기 오너의 때문에 지금 이제 횡령이라고 회사 서류 그 문서상의 횡령이 된 거죠. 그렇죠. 회사 돈이 나갔다 들어온 거니까 문서상의 횡령이라고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문서상으로는 그냥 원래대로 하면 야 내 실소유자가 그냥 야 저 120 뺐다가 뭐 다른 데 좀 쓸 데 있으니까 뒀다가 다시 놓 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죠. 원래 그러니까 돈을 빠지면 그 자체가 횡령이라고 해요. 나중에 이제 변제한 거는 형량에서 양형이 되는 거죠. 양형 참작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저는 한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진짜 제가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도 해서 방송 나가서 그게 무슨 문제지? 그게 뭐? 저도 똑같은 네.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MB 저는 거로 합시다. 객관적이어야 하니까. 네, 그게 뭐가 달라지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지금 안 해요. 그거 안 하는 이유는 아직 MB 건지 횡령의 공범인지 밝혀진 건 없으나 만약에 MB 거라고 하게 되면 그 횡령의 공범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죠. 뭐가 달라지죠 말은 이제 안 하는 거죠.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으니까요. 근데 불과 한 달 전 전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뭐가 달라진 거죠 이렇게. 그 친박의 관점에서는 저 친박 아닌데요? 친박 아니었었나? 예. 어쨌든 TOP.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외로움은 좀 덜 수 있겠네요. 그건 저도 모르죠. 어떻게 될지. 커피 뱉을 뻔했는데 놀래가지고. 아니 이 포인트가 무척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기사 추적을 하고 기자들도 쓰지만 내가 기자들한테 야단을 쳐요. 이 기사 쓸 때 감정을 배제하고 써라. 왜냐하면 MB를 그 포토라인에 세우고 좀 법적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공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처벌을 할 수 있는 것과는 또 다르니까.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별개 문제거든요. 근데 기자들도 기사 쓰는 내용을 보면 그 감정이 다 배어 있어. 그러니까 특수 직무 유기 혐의를 수사할 때는 MB를 소환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게 정리가 돼야 지금 김태현 변호사 얘기하는 이제 사실 횡령의 공범 정도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나와야 그래야 이제 다음 단계에 이제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본인의 혐의가 되는 거니까. 자 일단 검찰은 횡령이라고 꽂았죠. 꽂았죠. 횡령은 너무나 횡령은 명백한 맞아요. 거죠. 근데 그게 공범이냐 아니냐가 문제인 거예요. 정호영 특검도 당시에 비자금 조성이냐라고 하는 쪽으로 정치적 책임으로 가니까 뜨악해갖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그냥 비자금 조성이라. 직원이 횡령한 걸로 끝낸 거죠 그때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 중요한 포인트.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과연 수사가 올라갈 수 있느냐, 그 진술이 나올 수 있느냐가 문제였는데 지금은 진술이 아니라 이제 객관적 증거가 자료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너무나 그런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진우 여직원한테 이것만 물으면 되는 거죠. 단독 범행입니까? 누군가 지시했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회사 내용만 머무르면은 회사 관계자들만 관여했다라까지만 가면은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거슬러 못 올라가는 건데요. 그럼 이 여 직원은 만약에 단독 범행이라고 하면 무기징역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럴 수가 없는 지금 직원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여직원 아까 이제 기자님께서 정리를 해주고 가셨는데 여직원이 다이렉트로 사장한테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사장은 MB의 측근이고. 이거 뭐 현대건설부터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횡령을 하려면 지출을 할 때에 회사 인감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회사 인감을 말단 여직원한테 맡겨놓지 않고 사장이 지출 그 금고에다가 보관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직원이 단독으로 이 횡령을 한 게 아니라 누군가 윗선이 있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청와대에서 다스 이제 BBK에 투자한 투자금을 돌려받을 때 청와대에서 직접 직권남용을 한 LA 총영사가 직접 개입을 해서 직접 거기까지 날아가고 혐의라고 하시죠. 직권남용을 한이라고 해버리면 이건 지금 너무 확정이 되니까. 이제 이거는 고소 사실과 그렇죠, 관련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별거죠. 그거는 네. 지금 중앙지검에서 하는 거고 지금 동부지검에서 하는 문제만 중요하죠. 일단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섞어버리면 얘기가 그러니까요. 혼란스러워져. 그 당시에 정호영 특검은 뭐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BBK 특검이었죠 당시에. BBK 특검에서. 그러니까 BBK에만 포인트를 맞춘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다스의 비자금 횡령 이게 BBK 특검의 특검 수사 목적이 있으니까 수사관 그거랑 조금 벗어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여직원이 어쨌든 돈을 안 쓰고 그냥 갖다 변제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덮는다 뭐 이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뭐 정호 좀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이제 상황이 좀 들려. 그래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왜냐면은 지금은 검찰 수사라는 거는 사실은 수사 목적이 한정돼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게 깔끔해요. 이 포인트 깔끔해요. 근데 하여튼 제가 주목하는 부분 그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수사가 다른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요, 저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진짜 이게 이렇게 자세하게 안 해요. 이렇게 이게 지금 제일 내가 들은 얘기 중에 제일 깔끔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니, 백성문 변호사 있으니까 이게 맞은 거지. 혼자로는 이런 거 도저히 생각 못 할 것 같아요. 못하죠. 하다 보면 나와요. 거기서 이제 물고. 이게 수사란 게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 안 되는데
이제까지는 BBK 그러니까 다스가 이명박, 다스 이퀄 이명박 이게 저는 수사의 목적이라고 사실 봐서 좀 부적당하다가 저는 이렇게 봤던 거거든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비자금 소유 뭔 의미가 있지? 네, 근데 또 이제 실제 소유자가 밝혀진들 뭔 법적 저 사람 처벌을 건데 받지? 뭐 그냥 끝인가 뭐 이런 근데 거잖아요. 그냥 환풀이 한 거로 끝나는 네. 거거든. 근데 그게 아니네. 그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사실 그게 이제 횡령까지 넘어갈 수 있게 되면 상황이 전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호영 특검이 지금 좀 전에 얘기하셨던 예. 건 그 당시에 BBK 특검이니까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이나 예. 아니면 그 횡령 부분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뭐 배제할 수 있다 뭐 이런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광고 듣고 네, 광고 오겠습니다. 듣고 채널 고정하셔서 3부 돌아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백성문 변호사님, 그다음 김태현 변호사님, 김남국 변호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김남국 변호사 오늘 모처럼 나왔는데 박지원 변호사가 계속 나와야 되겠어요. 이 방송은 이런 매력이 있어. 여기서 훅 들어오는 매력이 있어요. 제가 아까 하던 얘기 좀 할까요? 예, 계속하세요. 보세요. 아까 김태현 변호사 얘기했잖아요. 먼저 이거 조금 정리해줘갖고 연결을 네,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네. 아까 그 당시 BBK 특검이었으니까 예. 다스의 실소유주나 다스의 횡령이나 이거는 곁다리라고 생각해서 제대로 안 했을 수도 있다. 정호영 특검. 네, 그렇죠. 아하. 근데 이거를 좀 과거로 좀 거슬러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좀 한번 풀어볼게요. 예. 보세요. 이게 지금 BBK하고 다스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일단은 조금 더 과거로 가서 도곡동 땅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그렇죠. 예. 도곡동 땅을 1995년에 원래 그 전에 15억에 구입했던 걸 263억에 팔아요. 포스코에. 예. 그럼 그게 시세 차익이 248억 원인가요?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한 15배쯤 뛴 그렇죠. 거죠. 어마어마하게 뛰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뛰어서 근데 이 당시에 도곡동 땅 소유자가 누구였냐면 일단 등기부상으로는 이상은 씨하고 김재정 씨였어요. 예. 근데 그 도곡동 땅과 관련해서 이상은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것까지는 밝혀졌죠 그때. 예. 근데 그게 누구 건지는 안 나왔어 그때도. 검찰의 발표는 제3자의 소유가 제3자 예. 여기가 지금 성명불상자 예. 예, 같습니다. 여기에 263억 원 중에 157억이 다수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상은 씨 땅이 아닌데 지금 다스는 이상은 씨 거로 돼 있죠. 예. 그럼 일단 이상은 씨는 다스의 주인이 아니네요. 이걸로만 봐도. 그리고 이 157억이 다스에 투자됐는데 당시에 다스가 아주 좋지 않은 시점에 BBK에 190억이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이 세 개가 관통이 돼요. 그래서 BBK 사건을 수사하게 되면 95년도에 땅을 판 돈이 네. 바로 들어가지 않고 좀 5년 있다가 동안 들어갔죠. 금융 상품으로 있다가 네, 그렇죠. 예. 그러다가 다스로 갔다가 그게 결국 이제 BBK로 왔죠. 예. 흐름을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면 이게 하나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BBK 특검을 하게 되면 바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건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 그래야 돼. 근데 그때 그걸 안 건드렸다 보니까 지금 그 당시에 뭔가 MB를 덮어주려고 한 게 아니었느냐라고 예. 해서 지금 특수직무 유기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도 그냥 이게 다스랑 BBK랑 관련 없으니까 이거 곁다리니까 조사할 필요 없어가 아니라 그때 제일 핵심적인 게 다스가 누구 거냐를 밝혔어야 BBK 의혹도 풀 수 있었다는 거죠. 예. 자, 일단 김성우 사장과 그 여직원이 김성우 사장과 공모를 했던 어쨌든 현재로서는 김성우 사장이 최소한 공범까지는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그렇게 됐죠. 왜냐하면 인감 인감을 줬으니까 줬으니까. 네, 최소 공범이죠. 그럼 이제 거기가 끝일 것이냐? 이제 김성호 사장은 이제 MB의 최측근이니까요. 김성우 사장이 네. 저는 이게 인감 주라고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누구로부터 누구가 MB라고 한다면 지금 성명불상자라고 하죠. 아직은. 예. 네, 그 그게 실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분이.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수사가 위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 지금 확실한 거죠. 그 이상은 씨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그럼 이상은 씨 소환해서 당신이 횡령의 일단 주범이네요. 이상은 씨도 출금 걸렸는데 오. 아니 도곡동 땅도 자기 게 아니었는데 그 뒤에 뭔 돈으로 그러면 지금 그럼요. 다스에 돈을 넣겠어요. 그 형식 상식 아니 법인카드 말이 안 400만 원 되는 거죠. 썼다고 여직원한테 그냥 진짜 올해 개띠 해망신을 당하고 아니, 거기다 또 이시영 씨도 예 이시영 씨 얘기해야 돼요. 이시영 씨가 예. 사실 2009년에 다스에 입사하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시영 씨도 다스 지분 0.1%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근데 입사 4년 만에 전무가 됩니다. 어허. 아니 뭐 초고속 승진을 넘어서 이거는 조카니까. 아니 조카라고 해도 예. 그냥 초고속으로 전무 승진시키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끝이 그러니까 전무만 줬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지금 중국 현지 기업이 사실 이것 때문에 요즘에 더 커졌죠. 예. 현지 법인 9개 중에 4개 대표잖아요 지금. 예. 근데 거기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5,460억입니다. 2조 7천억 중에 한 20% 정도 차지하네. 그러니까 지분 1%도 없는 조카한테 네. 매출 5,460억짜리 중국 법인 4개를 대표로 맡긴다. 어허. 아유 이거는 조카가 아니라 아들이어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예. 그 이시영 씨가 다스와 관련된 협력업체를 예. 헐값에 또 인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최근이 아니라 전에 인수했고 네. 그 협력업체의 지분은 또 이시영 씨가 75%. 75%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75%를 가져가지고 사실 이 매출 자체가 많지가 않은 협력업체였는데 네. 75%를 가져가지고 그때부터 물론 이제 이시영 씨가 관여됐으니까 매출이 급격히 늘어나겠지만 보도를 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1억짜리 회사가 44억짜리 회사를 먹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바로 다스의 지분을 늘리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라고 지금 추정이 또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협력업체하고 본사하고 M&A 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 삼성이나 이런 데서 이제 수시로 쓰는 방법이래요. 네, 그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원래 그 재벌 기업들이요. 예. 저기 자식들한테 물려주고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비상정에서 하나 사요. 제일 많이 게 물류회사거든요. 예. 글로비스, 거기서 이제, 현대차의 글로비스 아유, 같은 거. 그런 얘기를 예. 일감 몰아주기를 합니다. 그럼 거기 비상정에서 싸게 사잖아요. 싸게 만들잖아요. 예. 일감 몰아주기를 해요. 회사가 뻥 커지죠? 예. 상장합니다. 예. 돈이 엄청 많아지죠? 예. 그럼 그 돈 가지고 대부분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돈 가지고 현 캐시를 만들어 가지고 지분 사모으고 이렇게들 한다. 그래서 예. 이제 뭐 일감 몰아주기 같은 거 좀 이제 못하게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아마 이제 김학변호사 얘기하는 것도 이제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시영 씨에 대한 조사는 저는 이시영 씨 자체보다 역시 뭐 MB로 가기 위한 달인 거죠. 그렇죠. 자식에 대한 압박으로 아버지를 끌어내니까 전형적으로 검찰에서 많이 쓰는 기법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결국, 이시영 씨가 예. 결국에는 이 다스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면 돈만 많다고 해도 안 되거든요. 돈만 많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다스의 최대 지주의 지분이 줄어들거나 변동사항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스의 최대 그 주주가 이 김재정 씨였는데 이 김재정 씨가 최대 주주였는데 2010년경에 사망을 합니다. 예. 그게 이제 어제 관련된 보도가 새롭게 나왔는데 이 김재정 씨가 사망을 했는데 남겨진 그 재산 자체가 주식 포함해서 한 1,050억 원이었다고 예.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유족 입장에서는 다스라고 하는 회사는 사실 그 황금알을 낳는 알짜배기 회사니까 예. 돈을 대출받아 가지고 상속세를 납부를 하고 다스 주식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그 상식적인 판단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물납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스 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를 해버려요. 예.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그 이런 상속세를 납부하면 그 정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자산관리공사에서 헐값으로 이게 기존의 그렇죠. 이 뭐 상장 주식이라고 한다면 시세가 있기 때문에 예. 상관이 없는데요. 시세가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거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분이나 이런 평가액보다 훨씬 더 낮은 가치로 평가가 되는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그러니까요. 이 다수 주식을 처분을 해버려요. 근데 여기서도 또 놀라운 사실이 이게 도대체 이런 방법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라고 했더니 청와대에서 이 안들이 8가지 안들이 나와가지고 이 상속세를 납부하는 최대의 불리한 안이 이 유족들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백성원 변호사님, 네. 이 지금 사건 발생한 게 2010년도거든요. 2010년도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었을 네, 때고, 그렇죠. 그리고 다스의 김재정 지분이 어디로 가냐에 국민들의 관심이 초미의 관심이 몰려 있을 때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언젠간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권영미 씨에게 넘어가면서 권영미 씨가 돈이 없는데 어디로부터 돈을 끌었고 이 상속세를 냈다고 한다면 네. 이후에 문제가 될 거라고 그렇죠. 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든 그래서 게 제 네. 추정은 그래서 일단 주식으로 그 네. 물납을 해라. 언젠가 그 주식은 우리가 다시 자산관리공단에서 사오면 되니까 했는데 지금 이게 너무 커져 있으니 아무 건드리질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는 거기에 그렇다면 예, 네. 하나의 더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권영미 씨가 돈을 어디서 끌어와서 납부를 할 수도 있었는데 예.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다스의 돈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를 막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스의 실소유자가 다른 사람이 있었다. 사실 대주주라고 하면 배당을 받는 게 너무나 좋잖아요. 그럼 배당을 받아야죠, 권영미 씨가. 그런데 배당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실소유자는 다스에서의 돈이 유출되는 게 예. 너무나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하. 이 돈을 최대한 다스의 돈이 유출되지 않는 방법으로
대주주의 또 변동상 이 주식 그러려고 한다면 이 권영미 씨가 타스의 주식을 그냥 헐값으로 산속세로 납부하는 게 최선이었다. 그렇게 본 2010년도에 것 이제 같아요. 김재정 씨하고 또 이 김재정 씨가 경기고 나오지 않았나요? 아마 그럴 거예요. 경기고 나왔어요. 아 그런가요? 예. 참 많네요 경기고등학교 나오시고. 너무 많은데요. 경기고 그 김재정 씨 동창들이 또 국회의원이 몇 분 계세요. 그렇겠죠. 예. 근데 그분들이 건강이 안 좋긴 했는데 2010년도에 김재정 씨가 벼랑간에 돌아가신다 그래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제 그때 당시에 60이 막 간 넘었나 안 된 날에. 예. 최윤 여사 동생이니까. 예. 처남이니까 그런데 이명박. 그래서 다스에서 그런 얘기가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벼랑간에 이렇게 돌아가셔갖고 주식 정리도 하기 전에 참 골치 아프다. 그런데 이상은 씨도 또 연로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까 얘기했던 협력업체 키우기 작업이 들어간 거 아니냐. 그것도 다스 전문가들 많잖아요. 많죠. 주 모시기서부터 해갖고. 자 일단 오늘 법적인 측면은 포인트 좋아요. 횡령. 검찰도 그렇게 보고 있을까요? 그렇겠죠. 결국 구조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수사를 그러니까 처음 타겟을 MB로 가는 게 아니라 예. 정호영 특검으로 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실소유자 관련된 게 정리가 되고 아까 횡령 부분이 해결이 되면 예. 그럼 그게 이제 수사가 이명박 대통령 쪽으로 이렇게 쓱 흘러가는 거죠. 그래야 그래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변호인까지 선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본인 처벌 안 받는데 왜 준비하나요? 뭐 검찰도 그렇고 수중무역인데. 예. 검찰도 그렇고 뭐 현 정부도 그렇고 그래야 부담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건이 깔끔해야 되니까. 단순히 다스가 누구 거인지를 밝히기 위한 수사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역풍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제가 한 2주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저도 계속 그 생각했다니까요. 그 다스 거라 쳐. 공소시효 끝난 거에서 뭐 그게 무슨 뭐 검찰이 무슨 네이버야? 지식인이야? 궁금한 거 국민청원만 해결해 주는 기관이야? 이건 그냥 MB 망신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어떤 반발에 직면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야 어쨌든 그게 뭐 저간에 무슨 뭐 정치보복에 깔려 있건 망신주가 깔려 있건 간에 예. 어쨌든 이게 MB 거라고 하고 그러면 그 과거 일어났던 횡령 사건이 있었던 건 명백한 사실이니까 그거에 대한 공범의 혐의가 있다. 그래서 수사를 한다라는 어떤 현행법 위반의 타겟이 설정이 명확해지면 그러면 약간 정치보복 얘기가 조금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아마 지금 모르겠어요. 뭐 친이계 국회의원도 그렇고 결국 이제 MB 수사는 정치적인 어떤 그 정치공학적인 계산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아마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뭐 바른정도 친이계들 많잖아요. 예. 굉장히 좀 골치 아플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저는 사실 횡령의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그거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MB에 대해서 이제 댓글 문제가 있었고 크게 해서 다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사실 봤을 때 타겟을 MB를 잡기 위한 걸 타겟을 댓글로 맞추겠다고 봤어요. 그건 왜 그렇죠. 그랬냐면 다스, BBK, 자원외교 4대강 이거 한번 어쨌든 털었습니다. 특검이든 박통태든 다 털었기 때문에 네. 그걸 지금 또 하는 건 부담일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댓글 쪽에 포인트를 맞추겠다고 봤는데 댓글 수사가 지금 난항에 부딪혔죠. 영장을 준주로 기관지 기각되면서. 인간비 나오면서. 네. 그래서 아마 다스 쪽으로 다시 방향이 좀 틀어지는 것 같은데 이 보수 세력 입장에서 보면요. MB가 설사 속된 말로 들어갈 땐 들어가더라도요. 댓글 수사 들어간 게 훨씬 나아요. 왜냐면요. 댓글 수사로 MB가 들어갔다 합시다. 그럼 어떤 방어막을 줄 수 정치적 있냐면 논박의 여지가 있잖아요. 너무한 거 아니야? 예. 야 대통령으로부터 댓글 지시했다고? 제가 예전에 저번 주에 얘기했던 그거요. 야 그 댓글 지시했으면 1% 했겠니? 이 논리를. 이건 정말 정치보복 아니야? 이런 스크럼을 짜고 이게 정치보복 프레임을 짤 수가 있는데 다스와 횡령이 걸려버리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개인 비리인데. 그렇지. 120억을 해먹었는 데가 돼버리면 그거를 뭐라고 쉴드를 치겠어요. 속된 또 말로. 국민들이 중도층에 있는 네. 국민들이나 이런데 구전하기도 편한 게 만약에 굳이 이걸 갖고 정치공학적으로 누군가가 써먹으려고 한다고 해도 네. 야, 그 5년 동안 그렇게 지정을 하되 결국 지정을 하게 해먹었네. 그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가 가는 순간 강원 논리가 완전히 거기다가 야 회사까지 차명으로 가지고 그걸 해먹어가 되는 거죠. 거기다 보니까 BBK도 그러면은 결국 MB권 이렇게 가잖아요. 연결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처벌을 떠나서 하나가 지금 횡령이 딱 걸리면 이게 다 연결돼요. 도곡동 차명 보유 의혹, 그다음에 이 다스, 횡령, BBK까지 쭉 연결이 되니까 이거는 사실상 방어막을 치기 힘들어지죠. 아니 근데 아까 방금 김태우 변호사님이 그 정치적 MB 수사에 대한 정치적 역풍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민적 감정을 조금 잘못 판단하신 것 같아요. 여론조사를 보면요. 아니 이제
보수 진영에서 아니 보수 진영까지도 네. 그 보수 진영까지도 그러니까 너무나 신기한 게요. 심지어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MB 수사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심지어 80%까지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 진영에서조차도 MB에 대해서는 이건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적폐 수사와 MB 수사를 완전히 분리해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게 국민적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그러니까 되고요. 그게 다스예요. 그게 그게 다스였어요. 다스 그래서- 때문에 지금 다스가 누구 겁니까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80%까지 온 건데 이게 아니라 댓글로만 갔으면 얘가 달라지는 거예요. 백 변호사님, 네. 그 이제 검찰 내부 분위기가 이게 중요한데 네.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2008년 정호영 특검 때 파견 검사였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정호영 특검에 썼던 다스 비자금 조성 혹은 다스 횡령에 대해서 수사를 해도 무슨 수사를 해도 이것은 그 색안경을 쓰고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동부지검으로 넘겼다라고 하는 게 표면적 이유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검찰 내부를 잘하는 변호사들의 얘기를 들여다보면 이 문찬석 차장검사는 일종의 검찰로부터 독립된 특임 검사 네, 그런 격으로 성격이죠. 넘겼고 그렇게 넘길 때에는 이미 9분 응선, 9.5분 응선을 다 넘긴 메이드된 증거들을 거의 다 넘겨준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각에 사실 대해서. 이 정도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까지도 갈 수 있는 사건을 수사를 하는데 예. 중앙에서 안 하는 거 보셨어요? 생짜 넘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안 하는 거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로 갔다는 건 일단 윤석열 지금 지검장하고도 좀 분리를 시키고 윤석열 지검장도 좀 자유로워져야 되니까 예. 거기에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제 말 그대로 이게 금융수사에 제대로 된 칼잡이한테 넘겼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야, 그렇게 한 그리고 거예요. 그리고 궁금해서요. 이게 금융 횡령을 가면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완전 탄력을 받았겠는데요, 그럼? 탄력을 받고 MB는 방어막 치기가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뭐 수사는 해봐야 되지만 예. 뭐 MB 찍어서 대응을 좀 자제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계속 언론에 뭐 어쩌고 MB 거다 뭐 이런 얘기들 관련자 진술들 나오잖아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차치하고서라도. 근데 이제 MB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말고는 없거든요. 이제 구체적인 논거들을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구체적인 논거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그 국정원 댓글 같은 경우에는 야 하다못해 야 대통령 그렇게 한가해? 그거 지시하는 게 맞아? 그리고 제가 했던 주장들 대통령 지시가 있었으면 1.5% 기여가 더 많았겠지? 뭐 이런 나름의 어떤 근거들 방어막의 근거들 방어막이 구체적으로 있어요. 나오는데 이게 다스 문제에 대해서 MB 쪽에서 지금 워딩 나오는 걸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걸 왜 그래? 이미 다 정리된 거 아니야? 이 얘기밖에 없거든요.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하고. 나한테 뭐 이런 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MB도 굉장히 고심할 거고 아마 아까 제가 했던 그런 부분들 박 전 대통령의 지금 뭐 태극기 부대들 있잖아요. 예. 박 전 대통령을 끝까지 그 사람들이 지지하는 가장 큰 논거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돈 안 받았는데 한 푼도 안 받았는데.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 나 돈 내 주머니 하나도 안 들어갔어. 근데 특활비는 무너지잖아요. 아니 뭐 특활비 별도로 하더라도 이 뇌물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유권자가 돈 문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네. 근데 MB가 만약에 이 횡령의 공범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MB는 방어막이 없어지고 자유한국당의 보수 정치 세력을 본인의 우군으로 세워서 버티는 게 불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댓글이면 그게 돼요. 댓글이면 그렇죠.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버티기도 쉽지 않고 만약에 이게 불거진다고 하게 되면 자유한국당도 굉장히 골머리를 할 거예요. 여기서 선을 그어야 되나? 댓글이었으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아마 알겠습니다. MB도 골치 아플 거예요. 알겠습니다. 샵 1035. 오늘 정리들 깔끔해요. 자, 이영래 변호사님 그럴 뻔했어요. 김남국 변호사님 완전 팬이에요. 우리 사이 삼고 싶어요. 강남 변호사님 올해 결혼해야 되는데. 아, 그래요? 가까이서 보면 더더욱 삼고 아, 싶어요. 총각이었어요? 네, 총각입니다. 좋겠다. 자, 이혜령님 며칠 전 SBS에서 백 변호사님과 사진 찍었어요. 덕분에 시사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아 고맙습니다. 예, 아까 그 사진 찍은 분 말씀하시는데 그분 같은데. 네 맞는 것 같아요. 0516님 김태현 변호사님 때문에 수요일이 기다려집니다. 너무 속 시원한 발언 이제 국회로 가십시오. 근데 0516님이 5.16 쿠데타를 찬양하는 뭐 이런 건 아니겠죠? 번호가 아까 그 프로맨스 그거 아니라고 그랬던 분이 문자가 사라졌네. 아 전경식님
저 여자예요라고 문자가 왔어요. 아, 예. 나이도 밝혀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 나이를 여성한테 물으면 어떻게 해요? 실례예요, 실례. 그러니까 결혼을 그러네요. 하니까. 아니 뭐 창각 아니 저는 이제 대시를 할 수 있지 아니 뭐 않습니까? 창각 돈막 가졌대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뭐 비트코인인 줄 아세요 그냥. 위로 10살까지 그럼. 자 최경환 이후현 이 시각 영장 실질 심사 중 일단 영장 실질 심사가 모르는지 뭔지 모르는 청취자분들이 많아요. 사실 영장실질심사라는 건 일단 뭐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구속영장을 발부할까 말까를 법원에서 이제 결정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그 보통 서민들은 낯설어요. 그냥 구속영장 청구하면 그냥 나오는 건 줄 알아요. 알죠. 이제 그거 법원에서 구속되니까. 한 번 이제 더 판단하게 만들어 주는 건데. 아, 이게 VIP들만 해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거든. 그렇죠. 근데 예. VIP는 아니고요. 일반 사람들도 전부 다 다. 구속영장 청구하면 법원에서 이제 영장실질심사라는 걸 하는데요. 예. 이제 이게 저기 체포구속 동의안 이제 국회로 보내고 국회에서 본회의 보고만 하고 그냥 안 했죠. 예, 안 했죠. 네. 보고하면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걸 안 하고 회기를 맞춰버렸잖아요. 그리고 임시회기가 또 연기가 됐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검찰에서 그냥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 근데 이게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서도 아마 오늘 그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긴 할 건데 아 이거 회기 끝나고 회기 중 아니니까 그냥 언제든지 영장 발부하면 되지 뭐도 있고 이게 다음 본회의 의결 전까지는 신병 확보를 유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법원에서 이쪽으로 가진 않고 오늘 구속을 하든 불구속을 하든 결정을 할 텐데 불구속할 때 만약에 이게 이유라면 다음 본회의 의결 전까지는 이거는 신병 확보를 유보하는 게 맞다고 법원이 판단한다면 국회가 이제 이걸 바가지로 먹겠죠. 그 근데- 국회는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어찌 보면 표결을 해야 약간 되나요? 꼼수가 돼버린 거니까. 표결을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럼 그렇게 이게 되면? 만약에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한다면 이렇게 법리 해석을 한다면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될 수도 있죠. 근데 법원에서 아마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것 같고요. 구인장을 이미 지금 발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출석을 해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지금 일단 법원의 판단이고요. 두 분은 출두 안 했어요? 아니 일단은 이우현 의원은 오늘 이제 오전에 출석을 제가 예. 오면서 출두하는 장면을 봤고요. 예. 그래서 그렇고. 그 혐의 사실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최경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돈 한 푼도 안 받았다고 하면 뭐 할복하겠다 이랬는데 또 내용 뉘앙스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바뀌고 돈을 있어요. 받았는데 뇌물은 아니었다. 그 잘 모르겠어요. 이제 본인한테 직접 물어봐야 술 먹고 되는데. 운전했는데 음주운전 아니었다 이런 얘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판사님이 돈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이걸 영장실질심사에서 그런 것들을 물어볼 거거든요. 근데 돈을 줬다는 사람들은 돈을 조성경이 그러니까 이 기조실장이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예산 국정원 예산과 관련된 필요에 의해서 필요합니다라고 국정원장한테 보고를 드렸고 국정원장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시오라고 해갖고 돈을 전달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조실장이 돈도 그냥 본인만 이렇게 전달했다는 게 아니라 아이 내가 부인을 하니까 이렇게까지 했어요. 내가 혼자 한 게 아니라 국정원 직원까지 같이 갔다. 국정원 제가 기조실장을 한 1월 첫 주에 보니까 지금 현 기조실장님을 보니까요 비서가 항상 따라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기조실장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누구였었죠? 이현수. 지금은 신현수인가? 신현수 변호사님, 네네. 예, 지금 그땐 이현수였었죠. 네네. 아, 그래서 승들을 바꿔서 왔다. 돈을 그때는 헌수 신현수 변호사님. 헌수와 현수죠. 그래서 돈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그 진술 자체가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영장 발부의 가능성이 지금 높다라고 두 분은 지금 출두 안 보시면 했다는 거죠? 아니 출석했어요? 이우현 의원은 했고, 출석했고. 10시에 출석하는 거 제가 이제 예. 기사가 팬으로 떴습니다. 봤고 예. 최경환. 네. 최경환도 오늘 출석한다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아직 확인 못했어요. 기사가 지금 나오진 네. 않아가지고요. 만약 출석 안 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어떻게 돼요? 출석 안 해서 구속영장 발부 안 되죠. 아니요. 출석 안 할 수도 있어요. 안할 그러니까 수도 있는데 아니, 그러진 본인이 않을 자체가 거예요. 그냥 영장실질심사에서 포기. 진술권을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법원에서 그냥 기록을 하겠어요. 기록만 보고 판단할 수 네. 있거든요. 예. 포기를 하진 않을 거고. 그럼 출석을 해야겠네요 오늘. 그렇죠. 아마 저기 영장 저는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두 사람 다 높다고 보고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김광수 변호사 얘기했던 건 뇌물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아마 제가 한번 예전에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본인은 이제 정치자금법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받은 게 빼도 박도 못한다면 예를 들면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 누구죠? 저 이현수 기조실장이 저 부총리실에서 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뭐 그 당시에 방명록이나 방문 기록이나 보면 다 나올 건데, 그러니까 돈 받은 걸 빼도 박도 못한다고 아마 대가성 있는 뇌물보다는 아마 정치자금. 관련된
내가 신고를 안 했어. 그래 정치자금이야. 아마 이걸로 가려고 하겠죠. 불법 정치자금으로 가겠죠. 정치자금 예. 위반으로 좀 많은 싸게 가야 되니까. 싸게 많은 정치인들이 그 형량도 싸고 나중에 재기 가능성도 있고. 예. 그래서 아마 그걸로 가려고 이제 본인은 얘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사실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전 부총리보다는 이우현 의원이에요. 이게 예. 저는 죄질 훨씬 안 좋죠. 아. 공천원금이잖아요. 공천원금. 네. 그리고 돈도 뭐 그렇죠. 너무나 많아요. 일단은 여의도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 얘기 지금 검찰에 나오는 액수가 더 큰 액수들 얘기는 나오긴 하는데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인정이 다 되더라도 나름대로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거죠. 뭐, 야, 너 관례야. 그래서 내가 다 이 판공비를 썼어. 라고 하고 본인 선에서 끝난다고요. 윗선이 없고. 그런데 이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우현 의원이 끄시겠느냐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공천원금이니까. 아니. 위로 이우현 올라갔을 의원이 가능성이 굉장히 죄송한 있으니까. 얘기인데 의원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서 하는 위치가 뭐 얼마나 그렇게 거물이라고. 물론 당시에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당의 공천신사위원장을 한 건 알겠는데 내가 시장 출마하는 사람인데 단순히 이우현 의원만 보고 그 돈을 줬겠느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사건이 커지죠. 사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당시에 폭발성. 새누리당에 있던 친박 실세대 더 다칠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래서 사건 폭발성 자체 확장성이 크죠. 폭발성은 최경환 의원 건보다는 이우현 의원 건이 한 1만 배쯤 더 크다라고. 그러니까 최경환 의원은 본인 거고 그냥 이우현 의원 제가 거는 위로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이제 자유한국당 전체가 좀 흔들릴 수 있다. 제가 신박해. TV를 네. 안 보는 이유가 네. TV를 보면 사람들 얼굴 보면 자꾸 무슨 생각이 나요. 근데 네. 절대 음감 있는 사람들이 소리 들으면 막 미치잖아요. 네. 악보가 그려져 갖고. 근데 얼굴을 보는데 이번에 최경환 오늘 지나가던 TV에서 스쿨 봤거든요. 유재 딱 머리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 얼굴 안 보거든.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번에 뭐 얼굴에는 유재가 딱 쓰여 있더라고. 진짜 봉도사님 돗자리 깔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뇌물을 만약에 벗어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니 뇌물은 벗어날 수 있어요. 네, 있어요. 그거는. 근데 정치자금법은 이제 이현수 기소실장의 진술이라든지 그 구체적 정황들이 좀 일단 언론 보도로 나온 것만 보면 그럼 좀 이현수 기소실장도 구체적이라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나는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전달자였다라고 이렇게 가야지. 아 내가 무슨 대가가 있었고 내가 직접 뇌물을 줍니까? 그러니까 이원수 기조실장 뭐 구속영장 청구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지금- 다 얘기를 하니까. 지금 뭐 그것도 사실상 플리바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네, 네. 사실 뭐 지금 그 진술 때문에 얼마나 커졌어요. 이현수 기조실장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특활비 문제. 공소장 하나 또 쓰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특활비 그러니까. 때문에. 그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안 만나줘도 워낙 증거들이 많으니까 진술도 워낙 많고 거기다가 지금 뭐 최경환 의원도 사실 그쪽이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존재죠. 이현수 기조실장 같은 경우에. 이현수 실장 같은 네. 경우에. 그리고 그분은 원래 그 전통적인 국정원맨 아닌가요? 전통적 국정원맨이죠. 아 국정원맨들 그래서 이제, 예. 입장에서는 정치인들 싫어해요. 국정원장이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 예. 4년 동안 계속 자리를 버틴 기조실장. 그래서 이제 예. 좀 약간 엇나간 얘기지만 남재준 원장이라는 그 전 원장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우리가 결정해서 오더를 내렸다고 이현수 당신이 이거 하자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승인한 거잖아. 저기는 왜 영장 안 쳐? 이 얘기를 이제 전 국정원장들이 하는 거예요. 에휴. 정통 국정원맨이고 본인들보다 누구보다 국정원의 시스템과 과거에 있었던 특활비를 너무 맞아요. 잘 알고 있으니까 당신이 기한해가지고 원장님 이거 하셔야 됩니다. 올라온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사인만 했을 뿐인데 왜 우리는 구속도 너는 괜찮니?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바지 저고리였었잖아. 당신이 다 하고. 아니 그거를 저는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게 우병우 수석이 빠져나온 논리였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알겠습니다. 자, 세 분 인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남국 변호사 앞으로 자주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저는 광고 듣고 4부 알쓸경 저희가 풀을 못 봤어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경제 뉴스. 자, 2부 3부가 너무 뜨거웠어요. 함께 하실 분 뜨겁게. 정철진 경제평론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권혜리 SBS 보도국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아니 정철진 평론가님 아침부터 여기 계시대요? 네, 뭐 11층에? 좀 녹음을 좀 딸 게 있어가지고 녹음들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만 나오시는 게 아니구나. 아니 아까 출근할 때 보니까 거기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저기서 방송하나? 그랬더니 다른 방송 하시는 것 같았어요. 첫 번째 경제 이슈. 정부 보유세 개편 공식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여기 보유세는 참여정부의 트라우마가 있어서 아픈 손가락 이죠. 예. 트라우마가 있어서 손을 댈까 말까 고민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작가분하고 뭐 할까 오늘 아이템을 하다가 제가 느닷없이 예. 어떤 과거 기자의 어떤 느낌으로서 보유세를 해야 되겠다. 예. 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보유세를 진행이 됐는데 어젯밤에 이제 완전히 공식화됐고 정부의 조세재정개혁 특위에서 첫 번째로 이 보유세 인상에 대한 논의를 공식화하겠다.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안까지 막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새삼 이 아이템을 잘 골랐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유세는 인상을 하게 되면 양도세는 상대적으로 또 낮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보유세라는 게 들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있고 양도세는 팔았을 때 그 수익에 대해서 매기는 게 있고요. 또 안에 거래세라고 해서 이제 취등록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나온 뭐 개편 방향을 살짝 좀 먼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보유세는 인상하는 쪽으로 가되 양도세는 안 건드리고 이 거래세 부분, 그러니까 취등록세를 낮추는 이제 그런 형태로 간다라는 쪽에 방향을 잡았거든요. 근데 정통적으로 보유세를 올리게 된다면 양도세까지도 실은 낮춰주는 것이 정통으로는 맞죠.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4월부터 오히려 양도세가 중과되거든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네, 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보유세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랑 A부터 Z까지를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유세 인상하라 하는데 막상 보유세가 뭐야? 혹은 보유세가 얼마야? 확 대답을 즉각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보유세라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거나 토지를 갖고 있거나 뭐 상가, 주택을 갖고 있을 텐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종부세 이제 두 개로 나뉘게 되죠. 보유세가. 재산세는 실은 뭐 토지, 주택,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다 내는데 이게 지방세입니다. 세율은 0.1%에서 0.4%. 그러니까 가액에 따라서. 그다음에 또 한 축이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인데 이거는 주택과 토지예요. 그러니까 상가를 들고 있을 때는 종부세 대상은 아닙니다. 상가는 이제 또 다른 라운드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 6억 이상. 1가구 1주택자는 9억 이상부터 매겨지게 된다. 토지는 5억 이상인데요. 종부세 세율은 0.5%부터 2%. 그래서 만에 하나 내가 종부세 2%를 냈어라는 분은 실은 들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가액이 94억 원 이상 되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매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유세 올려라는 재산세를 올릴지 아니면 종부세를 올릴지 여기에 대한 논의였던 것이죠. 네. 근데 지금 정부의 방침은 뭘 올립니까? 근데 이제 세율을 건드리면 이거는 법을 바꿔야 되는 입법인 것이고 아마 세율을 인상을 하면 바로 또 위헌 법률 이게 또 들어옵니다. 헌법소원 또 갑니다. 실질적으로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것도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 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어제 나온 것들이 이 세율을 올리는 것은 하지 않겠다.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과표라고 있죠. 과세 표준을 좀 더 제대로 반영하겠다. 이게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건데 이것을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제대로 잡겠다라고 해서 현재 뭐 주택 토지 뭐 80% 재산세 종부세가 70% 80% 이런 거를 10% 포인트씩 올려서 과표를 키우는 방향으로 현재 간다.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시세와 공시지가가 좀 차이가 나는데 괴리가 나니까 보통 지금은 그래도 많이 올라갔어요 이제. 올해가 특히 작년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시세에 비해서 대비 한 80%까지 70% 80%까지 올라온 것을 좀 더 10% 포인트 정도 올리겠다. 그렇고 올리겠다. 이거는 법을 안 고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아마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과세 뭐를 올린다 그런 거예요 그게. 이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겁니다. 이제 곱하기 몇 하는 건데 이거를 100%로 채우겠다라는 게 약간 어렵지만 이거 다 아실 필요 없고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대로 되는 이 시세를 반영하는 쪽으로 간다. 시세와 공시지가의 차이를 없애겠다 거의. 없앤다기보다 해가지고 높이겠다. 공시지가초를 높이겠다라는 건데 아직까지 방향도 안 정해진 게요. 재산세와 종부세를 다 같이 할 것인지 재산세는 두고 종부세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게 첨예한 조세 조항과 갈등이 나옵니다. 또 종부세만 하게 되면 참여정부에 종부세 악몽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고 실질적으로 종부세를 현재 내고 있는 분들이 40만 명 정도예요.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올린다. 뭐 더 세금을 내라. 버팁니다. 여유가 되죠.
그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종부세만 또 올린다는 것은 우리가 이걸 보유세를 올린다는 것이 큰 틀에서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물량을 많이 내놓으라 하고 팔아가지고 하라는 건데 그러기에는 또 그렇잖아요. 그럼 재산세까지 함께 건드린다? 조세 조항이 이거는 심하시네.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을 해서 상반기 내에 결론을 낸다고 합니다. 지방 정부들은 좀 좋아하겠네. 그렇죠. 좋아하죠. 예, 지방세가 올라가니까. 네. 하고 실질적으로 아마 실제 보유세 인상에 돌입한다면 부동산의 가격은 떨어질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는 노무현 정부 때와는 달리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은 보유세 카드는 쓰면 안 된다는 쪽인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보유세를 쓰면 이제 판이 경제판이 아닙니다. 바로 정치 논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 뜨거운 감정. 네, 저는 오히려 그게 또 다른 논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아끼고 아꼈으면 하는 쪽에 저는 한 표를 던지고 아니 있습니다. 양도세를 같이 건드렸고 양도세를 낮춰주면서 네.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근데 전체 이제 세수 균형을 좀 봐야 될 텐데 예. 그렇게 하면은 조세 조항이 좀 덜하지 않을까요? 예, 그런데 어제 나온 걸 보니까 양도세에 대한 얘기는 빼고 일단은 거래세, 취등록세만 낮춰서 조세 형평성을 맞추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원래 조세 형평성을 맞추려면은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양도세를 낮추는 것이 근데 이제 양도세는 정통 형평성입니다. 지금 부동산 대책의 키포인트죠. 다주택자들의 대상으로 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4월부터 실시가 되죠. 중과가. 예. 그러니까 그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제 거래세를 건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예, 작심 삼겹. 이번 워딩이 이런 분들 머리 좋은 분들 같아요. 네. 저는 이문세, 비욘세밖에 몰랐는데 보유세를 제대로 배우네요. 그렇습니다. 정철진 씨 맞습니다. 덕분에 보유세 제대로 배우네요. 그리고 이게 진행자의 덕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모르니까 자꾸 반복해서 물어보거든. 이거는요 교재가 없잖아. 교재 보면서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교재를 봐면은 이거 이해 안 가요 오히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 교재가 모르죠. 어렵게 쓰여있기 네,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또 라디오는요 이게 장점이야. 집중해서 듣거든. 그렇죠. 하고 이렇게 좀 짧게 예. 간략화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정치. 지난번에 어떤 분은 집중해서 듣다가 고속도로 잘못 들어섰대요. 그거 제가 들었죠. 어차피 잘못 들었으면 쭉 끝까지 가보세요. 그럼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이거 오늘 두 분 다 박수네요. 8114님 저는요 종부세 내보는 것이 소원이네요. 저도요. 아까 그 얘기도 또 핵심이에요. 종부세 내는 분이 40만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유세 중에서 종부세 건드려 봐야 네. 세수 효과. 버티기로 들어가죠. 그렇죠. 네. 다 여유 있는 분들이니까. 그렇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그때도 이 두 마리의 토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갖고 있는 물량을 내놔야지 가격이 좀 떨어져. 떨어지는 특히 거거든요. 서울, 예. 서울 중에서 강남이라든가 이런 강남 알짜 지역은 중에서도 청담동. 청담동 중에서도 벙커. 벙커가 왜 나오지? 그랬기 때문에 하고 보유세 인상이란 그 자체가 진짜 정치 논란입니다. 정치 논란을 던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바람은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 4월 정도로 일단 시장이 좀 안정화됐으면 하는 이제 그런 중과를 바람이 먼저 있죠. 하면서 보유세는 압박수단으로 완성된 카드를 갖고 있으면서 밀당을 계속하자. 그렇죠. 던질까 말까. 던질까 연구는 말까. 계속하되 특위에서. 예. 아니 보유세 올리는 게 1주택자도 해당, 다주택자 9억 다 원. 해당. 그렇습니다. 이거- 재산세는 이거 예. 금액으로 해당. 토지 주택 상가에 있는 분들은 만약에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예. 우리 PD님이 다주택자인가? 2주택자로 왜 자꾸만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재산세 보유세는 네. 금액으로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고 재산세는 금액으로 따져가지고 뭐 예. 6천만 원 이하가 0.1%부터 많게는 0.4%까지. 그러니까 예. 토지가 있거나 주택이 있거나 상가에 있으신 분들은 다 재산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예. 큰 틀에서는 이분들도 오너들은 다 보유세 인상의 대상인 것이죠. 전반적으로 OECD 국가의 그 세 흐름은 어떻습니까? 양도세, 보유세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낮은 편이에요 보유세가.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 가난한 재산세, 나라에 종부세, 썼으니까 예, 보유한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한 뭐 평균이 0.9% 정도 되거든요. 예. OECD 평균이. 북한의 근데 보유세는 어떻게 됩니까? 북한의 보유세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가 2.48%. 우리는요. 우리는 이제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합쳐도 예. 한 0.8%. 그러니까 낮은 게 맞죠.
일본도 1.87, 유럽 가면 일단은 뭐 2, 3% 정도 되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론이 있죠. 예. 우리는 양도세가 또 세잖아요. 양도세. 그러니까 집 팔았을 때 그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또 우리는 세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통해서 보유세만 올리면은 당연히 양도세는 낮춰야 낮추는 된다. 것이 맞다라는 거였는데 전체 국가 세수 세수 안정화 정책과 이렇게 연동돼 갖고 가게 되면 네. 보유세는 올리고 양도세 낮추는 게 맞나요? 어느 추세가 맞나요? 그러니까 선진국의 이 방향이 맞죠. 그러니까 예. 보유세를 점점 올리고 예. 양도세에 대해서는 이제 낮추거나 그래야지 시장이 돌아가니까. 그렇죠. 예, 그래야 이사도 가고 또 우리 통장 브로커도 돌아가니까. 브로커도 살고 이렇게 되는 거가 큰 틀에서 맞는데 우리는 그걸 실기했죠. 그러니까 보유세 양도세 이제 계속 가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한쪽을 순간적으로 허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그 하이라이트가 노무현 정부 때였는데 노무현 정부 때는 이 투기를 한 명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양도세도 완전히 벽, 보유세도 벽. 그래서 이제 압박을 했었는데 일부는 좀 풍선 빠져나가듯이 놓치면서 나머지 다수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노무현 정부의 진정성은 이해하지만 쥐구멍 정도 하나는 놔뒀었으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됐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여기에 대해서 안은 나오고 있지만 압박 수단까지는 현재까지 와 있고 확실한 안은 나오는데 이것이 정치 논란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뜨거운 감자다. 뜨거운 감자고 이게 립 서비스 그러니까 이런 압박으로는 굉장히 좋다. 지금 특위에서 연구 중이다. 6월에 안 나온다. 8월에 안 나온다. 아마 이 정도의 이야기만으로도 시장은 굉장히 좀 떨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금리 인상 얘기는 왜 나오죠? 그럼? 금리 인상이 예. 한국은행이 당초에 지난 11월 말에 6년 5개월 만에 했죠. 예. 한번 단행을 하고 나서 1분기에 1, 2, 3월에 또 한다라고 얘기가 있었는데 좀 짧게 설명드리면 어저께 이주열 한은 총재가 갑자기 아니다.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 정도 말은요. 본인이 이주열 총재가 3월까지 지금 임기거든요. 예. 3월까지는 금리 인상 뭐 없다는 정도까지도 요 정도의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을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지금 원화 강세가 너무 셉니다. 새해 첫날부터 시작해서 지금 1,06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우리 원화 가치를 올린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원화 강세 부담 때문에 또 뭐 현재 우리 상황이 그닥 경기 내수는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좀 늦추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잘 돌아보면은 가계부채도 만만치 않죠. 가계부채 만만치 않고 그런데 좀 정부 입장에서는 좀 탐탁치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부동산을 빨리 잡으려면 이게 좀 금리를 쭉쭉쭉 올려줘야 부유자금 1,000조가 넘는 부유자금을 어쨌든 그 정리를 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하면 부동산도 좀 매물도 나오고 그럴 텐데 어쨌거나 한국은행은 어제 뭐 신년사에서 좀 천천히 올리겠다. 천천히 근데 올리겠다.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가 너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계산해 주셨나 모르겠는데 0.25, 0.5 올릴 때 가게가 막 100만, 200만 가게들이 휘청휘청하니까. 그렇죠. 한계 가구들이 영향을 많이 받죠. 그렇죠. 한계 가구도. 대출 금리는 뭐 더 높이 올리니까요. 0.5%포인트씩 올리니까. 그러니까 대출 금리 올리는 거 보면요. 그 원유가 인상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원유가 인상할 때 쫙 같이 우리 주유소 휘발유 올라가다가 원유가 뚝 떨어지면 하나도 안 떨어져.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비싸게 사둔 기름을 지금 팔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 돌린 거예요. 저희 기사 제목 쓸 때 그래서 거의 약간 자동으로 나오는 게 내릴 땐 찔끔, 오를 땐 쑥 이거 많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미국발 금리 인상이 달러나 이런 게 빠져나가는데 별로 미미한 효과이기 때문에 굳이 올릴 필요 없다. 예,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냥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은 천천히 하는 걸로 일단은 1분기와 상반기 방향입니다. 달러 리턴 현상 많이 없나요? 거의 없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계속 들어와요. 원화를 지금 사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화를 바꿔서 한국에 계속 투자하려고 들어옵니다. 그 이유가 달러 약세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그 달러를 들고 있느니 한국의 삼성전자 주식이 더 낫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권혜리 기자님이 준비한 배터리. 네. 이거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를 드렸었는데 또 가지고 온 게 이게 IT 기기에 관심이 많은 20, 30대들한테는 사실 부동산만큼이나 가장 뜨거운 뉴스예요. 이른바 뭐 배터리 게이트라고까지 하면서 아주 게이트가 이제 언급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배터리 생산에 최순실이 개입한 거예요, 그럼? 그 이름 좀 저희 집에도 그
애플 기계가 정말 많아요. 저도 그래서 집에서 야 진짜 이 호구 이러면서 어디다 쌓아놓고 봤는데 애플이 그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과가 제대로 안 됐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우리가 성능을 좀 떨어뜨린 게 맞다. 근데 화재 위험도 있고 그 갑자기 꺼진 방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사실 그게 더 화를 키웠어요. 맞아요. 예. 그 애플이 공식적으로 그런 걸 인정하기 전부터도 집단 소송이 계속해서 제기가 됐는데 그 후에 소비자들이 폭발을 했죠. 아니 이거는 사기가 아니냐. 그러니까 일단 다른 휴대폰 제조사들은 그렇지 않은데 너희 배터리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저용량이 되면서 꺼짐 현상이 발생을 하고 화재 위험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이미 문제다. 그런데 그거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 핸드폰 자체의 성능을 속도를 떨어뜨리면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게 이건 기망 아니냐. 굉장히 화가 많이 났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방송을 한 다음에 애플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수준이 됐어요. 아, 우리 방송을 듣고요. 그렇죠. 국내외에서 집단 소송이 계속 이어졌는데 예. 애플이 그 시총 1조 달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거의 그 근처까지도 가지 못하게 폭락을 했고요. 어떤 집단 소송에서는 손해배상 소송액만 봐도 애플 시총을 넘는 돈이 청구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건 이제 소송이 천조. 가봐야 되겠지만 아,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집단 소송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으로 되고 예. 정말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주면 애플로서는 어마어마한 위기이기 때문에 애플이 그 현지 시간으로 12월 28일 예. 지난주에 다시 입장 표명을 했어요. 어허. 이거를 지금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사과문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입장 표명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과는 전혀 아니었어요. 약간 마음이 상했다면은 뭐 사과드린다. 그 말은 앞에 있는데 여전히 뒤에는 자기들은 잘못이 없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의 더 좋은 아이폰 사용 경험을 위한 거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불을 지른 게 배터리를 교체해 드리겠다. 아하. 깎아주겠다.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이 79달러인데 예. 59달러를 자기들이 부담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20달러만 해라. 예. 근데 여기서 완전 폭발을 한 거죠.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소비자들을 좀 무시한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네. 그렇죠. 우리가 돈 때문에 네. 그런 거야? 너는 얼마나 믿고 너네 제품을 썼는데. 사랑했는데. 이게 예. 그리고 너네가 안만 회사가 애플이지만 사과가 그러니까요. 니네 회사 훈이 사과하냐? 사과해야지. 그 인터넷 정말 재밌는 말 많았는데 뭐 썩은 사과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요. 이게 사실 그 우리나라 업체긴 하지만 삼성의 그 갤럭시 7 때 상황하고 비교를 해보면 배터리 폭발. 삼성은 그때 배터리 문제가 폭발. 생겼을 때 무상 교체 바로 들어갔잖아요. 어. 그런데 지금 애플은 돈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너희 지금 배터리 소진하려는 거 아니냐. 장사 잘하겠네. 이런 반응들이 그러네. 더 세게 나온 거죠. 사과는 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새 배터리를 사라. 미국 기업들이 깎아주겠다. 사과를 잘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엔 애플이 자신들의 어떤 하나의 자존감, 프라이드 이것을 아직까지 포기 못한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최영민님, 애플이 사과했는데 사과를 안 하더니 아재 개그를 일대 날리시면 되죠. 네. 그 입장 표명문을 보시면요. 다시 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소통하는 방식에 마음이 상했다면 사과드립니다라고 앞에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니 그 근데 뒤에 소통하는 방식에 열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여전히 잘못하지 않았다예요. 예. 그래서 그 입장 표명문을 낸 것 자체가 사과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법적으로 앞으로 있을 집단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많이 예. 봅니다. 아니 애플 왜냐면 회장 누구죠? 애플 지금 팀 쿡이죠. 팀 쿡에 네. 그분한테 이거 영어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10년 전에 네. 태안반도 그 유조선 침몰 사건 있었고 태안반도가 기름띠로 그 네. 덮였었잖아요. 삼성이 그거 사과하는데 70일 걸렸어요. 그거 사과하는데 정말. 70일 걸렸고요. 사과하고 난 다음에 더 폭발했어요. 그 사례를 보고 네. 이렇게 사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과는 잘못하면 안하이는만 못해요. 근데 그 입장 표명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까 그 사연 보내신 분도 한번 들어가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게 국문으로 완전 번역이 돼서 나왔거든요. 예. 애플 코리아는 전혀 재량이 없기 때문에 그 미국 본사의 영어 그 예. 입장 표명문을 그대로 번역하고 그 우리나라 소비자한테 갈 액수만 딱 결정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10만 원짜리인데 3만 4천 원을 받겠다. 6만 6천 원은 내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근데 그걸 보면 그 우리의 소통하는 방식에 그 상심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그 뒷부분을 보면 제품에 대한 사과는 하나도 없어. 앞으로 소송이 진행이 될 때 예. 어떤 논리로 애플이 대응할 것인지가 거기다 나와 있어요. 잘못한 게 없다. 네, 소비자를 왜냐면 기망하지 인정하게 되면 그렇죠. 집단 소송에 자기들 불리할 것 그렇죠. 같으니까. 고의로 기능을 저하시키지도 않았고 그것을 소비자들에게 일부러 숨기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제기되는 손해배상 소송들의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앞으로의 애플의 대응 논리가 들어있는 사과문이에요.
그거를 사과로 받고 받아들이신다면 난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집단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거든요. 어떤 식으로요? 전에 우리가 이 햄버거병 할 때 집단 소송제 도입하자라고 할 때 별로 이렇게 느낌이 안 왔어요. 네. 물론 그 피해 당한 부모님들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걸 좀 해주길 바랬지만, 근데 집단 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애플의 사태를 봐라. 국회의원들이요, 애플을 향해서 공격하기 위한 이 청년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빨리 집단 소송 제도를 도입해라. 그럼 여야가 다 할 것 같아. 그럼 우리는 지금 소송하지 말고 소송 제도가 도입되고 난 다음에 집단 소송을 하면. 그런데 아마 이익 집단의 반격도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이 징벌적 집단도 우리가 손해배상 찾아갖고 다 일일이 공개해 주죠. 이거 국회 빨리 만들어야 돼요. 저도 사실은 이 해당이 되는 이게 2014년 이후에 아이폰이거든요. 아이폰 6랑 7 계열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전 아이폰 10이에요. 예, 저는 요새는 다른 폰 쓰고요. 이제 집에 놨는데 너무 재미있는 댓글들이 많아주죠. 이거는 조금 읽어주고 싶어요. 야, 기적의 창조 경제네. 소비자 우롱해놓고 배터리 장사하고 있다면서 저 진짜 깔깔깔 웃었거든요. 예. 저희 보면 지금 한미라님, 이정현님이 잡스가 있었으면 예. 네, 이런 일이 있었을까. 팀 쿡의 애플과 이정현님은 정말 예리하세요. 잡스 이게 애플. 네. 그 애플폰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속상해하시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사용성을 그 앞에 두었던 기업이 이렇게 예. 돈벌이 기업이 되었는가라는 것이 지금까지 애플은 다른 기업들과 달리 굉장히 충성스러운 소비자들이 많고 그리고 애플은 그 일종의 파이오니어십 이런 거에 대한 그렇죠.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이폰을 산다는 게 단지 하나의 기계를 산다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상징하고 있는 감성, 프라이드 이런 거를 산다는 것이었는데 우린 가격을 지불하고 가치를 샀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충성스러운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상처를 준 거죠. 게다가 지금 미국에서 배터리 교체가 시작됐고 우리나라도 어제부터 시작은 됐는데 일정하게 해봐가지고 아직 성능을 80% 이상 유지하는 배터리는 교체를 안 해주는 거예요. 미국은. 그리고 계속 꼼수에 꼼수를 물고 그리고 늘어지네. 지금도 또 뭐 재고가 없어서 못한다. 아니 지금 팀 네. 쿡이 그분하고 친한가요? 꼼수에 달인? 근데 이제 이런 평가가 있어요. 이제 스티브 잡스하고 팀 쿡을 비교할 때 네. 스티브 잡스가 아티스트라면 팀 쿡은 테크니션이다. 네. 테크니션. 그러니까 그 테크니션 기술 그것을 뛰어넘는 아트, 예술의 경지였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의 애플이 정말로 사랑을 받았었는데 예. 그 이제 후계자인 팀 쿡도 그쪽 반열은 아니더라도 그걸 지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요즘 애플을 보면 너무나도 기계적인 하나의 사업 마인드로 가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끝났어요. 두 분 인사하시고요. 자, 저는 두 분 인사하셨어요?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새해 복 많이 내일 받으세요.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땡큐 피스 코리아.